네,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.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거시 변수들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자, 미국의 8월 CPI 결과 뭐 여러 번 보도도 되고 뭐 이 자리에서도 많이 다뤘는데요. 그 내용을 보니까 의외의 항목들이 좀 오른 게 있어요. 신차 가격이 올랐다는 게 있고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.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? 예, 뭐 신차 가격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이제 중고차 가격 쪽에서 이제 수요 자체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고차 공급망 자체가 이제 원활해지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보다는 이제 신차 쪽으로 이제 넘어간 수요가 좀 있어서 가격이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요.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보험료가 올라간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차량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. 뭐 중고차 가격도 그렇고 신차 가격도 올라가서 좀 올라간 부분이 아마 이번 이제 소비자 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뭐 추세적으로 이게 올라간다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뭐 최근에 뭐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가격도 인하고 하고 예. 해서 뭐 이거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. 뭐 크게 뭐 유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예. 보이지네요. 자, 미국 연준이 금리 결정에 있어서 물가와 고용을 본다는 건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물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범위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고 고용도 뜨거웠던 데서는 좀 약간 이제 열기가 좀 식는 그런 거라고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예, 뭐 지난번에 발표된 8월 고용 지표도 그렇고요. 뭐 좀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된 특히 이제 구인 건수, 구직 건수 차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인력난 자체가 조금은 해소가 된. 그러니까 그 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시장 자체가 근로자 우위의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 들어와서는 조금 이제 기업들 우위 시장으로 좀 변화가 예.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뭐 고용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기업의 환경 뭐 이러한 것들을 재반을 봤을 때는 고용 지표가 조금 서서히 조금은 좀 둔화가 될 여지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동안 아주 단단하고 견조했던 미국의 고용에 균열이 나타나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요소는 어디라고 보십니까? 뭐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제 벌어놨던 것 또 이제 받아놨던 돈 자체가 이제 소진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죠.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에 예. 어느 만큼 이제 들어가느냐라는 비율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 자체는 그동안은 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초과저축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근근히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그게 다 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노동시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일자리가 자체가 상당히 많아서 이제 구직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근로하는 사람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았습니다. 예, 골라서 비싼 데 찾아가는 거죠. 비싼 데로 찾아가는데 최근에 보면 그 격차가 거의 이제 붙어가는 모습으로 이제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를 보게 되면 이제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 자체가 조금 이제 균형을 맞춰간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균열까지 얘기보다는 여하튼 좀 불균형 자체가 균형 쪽으로 좀 맞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정상화 과정이라고 네. 봐야겠네요. 아무튼 고용의 균열이 일어나고 노동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노동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재편된다. 이러면 당연히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?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클 것 같은데요. 예, 뭐 당장은 소비에 뭐 아직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어제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를 보더라도 여전히 뭐 견조하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. 이제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동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슬로우해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버는 돈이라든지 또 임금 상승 둔화가 되면서 이제 소비 여력 자체가 좀 떨어질 수밖에 예. 없는 부분들이고요. 또 최근에 이제 미국도 보게 되면 이제 그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러한 예. 것들을 좀 갚아야 되는 부분들도 그렇죠. 좀 있고. 또 이제 그 이자 지출 비중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뭐 그동안은 사실 금리가 올랐지만 이제 차환이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안 됐던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시기가 예. 도래하고 있어서 뭐 이자 지출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제반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소비 더구나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휘발유 가격이 워낙 올라가서 이 부분도 조금 미국 소비 경기에는 조금 부담을 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월급은 그대로인데 뭐 기름값 올라가고 이자 높아지고 이렇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까 소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어쨌든 간에 9월 연준의 그 FOMC 금리 결정은 동결이 절대적으로 우세한데 거기다 또 최근 일부 연준 인사들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이번엔 좀 쉬어가자 이런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저도 뭐 동결 보고 있고요.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뭐 헤드라인 물가는 조금 올라갔지만
그래도 지금 미국 물가는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고용 시장을 강조 드린 거는 사실은 미국 경기가 여전히 뭐 좋습니다. 뭐 좋은 상황들이겠지만 이제 4분기, 1분기로 갈수록 성장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조금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오늘 ECB도 사실은 이제 금리가 어저께 금리 예. 인상을 했지만 다들 이제 시각이 다 마지막이다라는 이제 예. 시각이 커지고 있는 것들을 봐서는 뭐 9월에 동결하고 11월에 금리를 인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종착역에 거의 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9월에 동결하고 11월에 뭐 인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냥 이미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좀 종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22도 그랬고 다들 동결할 걸로 예상하는데 만약에 9월에 올릴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? 오히려 호재로 볼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끝이다. 예, 그러니까 어제 유럽도 사실은 미국 뜻밖의 그 금리 인상을 했지만 예. 주식시장은 상당히 강세였고 예. 유로화는 약세를 보인 부분 자체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구나.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됐다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 같고요. 그렇게 보면 오히려 9월에 뭐 깜짝 인상으로 인해서 충격을 뭐 단기적으로는 줄지는 모르기는 하겠지만 여하튼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난 거라는 어떤 시장의 판단이 들어올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냥 11월에 인상할 거면 그냥 9월에 인상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매도 있습니다. 먼저 받는 게 낫다 이런 뜻이죠.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된다 이거 반가운 소식인데 문제는 국제 유가입니다. 네. 이게 야금야금 올라서 WTI가 $90 넘었어요. 그러니까 뭐 감산 영향에다가 미국 원유 재고가 줄었다 뭐 이런 것들 요인들을 봤을 때는 원유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. 예, 뭐 저 예상하고는 조금 빗나간 부분들이 있는데요. 일단 사우디가 감산 의지 자체가 너무 강하고요. 예. 그 과정을 저기 보는 과정에서 조금 하나 이제 불안한 거는 사실은 뭐 미국이 중국하고도 이제 싸우고 있지만 이 원유 시장을 둘러싸고 미국하고 사우디 또 사우디는 이제 러시아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쪽의 그룹을 유지하면서 이 에너지 시장의 갈등 자체가 상당 부분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시장에 예. 조금 유가 불안을 좀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뭐 최근에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제 러시아를 방문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자칫하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장 자체가 장기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예. 이제 우려감을 좀 자극한 것도 기본적으로는 유가 불안을 좀 자극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더구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유가를 방어하게 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는 예. 거였는데 사실 이제 전략 비축률도 보면은 그동안의 고점 대비는 거의 절반이 줄어든 상황들입니다. 한 3억 배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기 어렵다.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유가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딱히 없는 상황도 유가에 좀 부채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또 이제 작년 겨울에도 얘기가 됐지만 이 겨울철 날씨 예. 그러니까 과연 유럽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사실 작년 겨울엔 좋았는데. 네, 작년 겨울은 좋아서 유가가 상당 부분 천연가스 가격도 안정했는데 이게 뜻밖의 올 겨울에 추워진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또 그것이 유가를 자극할 수 있는 변수도 좀 남아 있어서 당분간 좀 유가의 흐름 자체는 조금은 좀 불안한 모습을 좀 갈 것 같고요. 다만 저는 여전히 그래도 뭐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경기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들은 예. 아니어서 유가가 그렇게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고 올라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. 예. 제 개인적인 느낌은 미중 갈등이라든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어떤 국제적인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사우디가 뭔가 칼자루를 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느껴집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사우디가 그러한 그동안 사실 좀 어떻게 좀 주도권을 이제 미국에 뺏겼다가 그렇죠. 좀 다시 그것을 찾아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각종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 하면서 사실은 이제 재원 조달이 사실은 그렇죠.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감사한 의지 자체를 상당히 강하게 밝히고 유가 자체를 상당히 이제 최소한 80불에서는 지지하겠다라는 의지 자체를 계속해서 시장에 좀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박 의원님께서는 최근 리포트에서도 이렇게 쓰셨어요.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 경기를 보는 시각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장기 국제 금리를 통해서 본다면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?
예, 장기 국채 금리도 뭐 최근에 이제 10년물,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이제 4.3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인데요.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4분기가 좀 변곡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그 변곡점의 의미 자체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하락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뭐 오늘 22도 그렇지만 연준의 통화 정책 자체도 여하튼 4분기에 전환점을 맞을 것 같고요. 좀 대부분 주요 국가의 좀 정책 금리 자체가 동결 내지는 또 일부가는 이제 인하를 하는 이러한 추세여서 그렇게 보면 조금 국채금리 쪽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거로 보고 있고, 또 한 가지는 이 경기입니다. 사실은 제가 최근에 뭐 연초부터 사실은 좀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시선을 조금 낮추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제가 이제 경기 자체가 뭐 침체간다 그런 의미보다는 좀 개인적으로는 L자형의 그러니까 저성장 흐름 자체가 계속 지속되는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. 그건 아무래도 중국 경기도 안 좋고,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뭐 독일이 뭐 유럽의 병자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상당히 좀 유럽 경기도 안 좋은 상황들이고, 미국 경기도 3분기에 좋다라고 하지만 4분기, 1분기로 갈수록 뭐 말씀드린 아까 고용 시장이라든지 또 유가라든지 금리 부담이 온다라고 하면 소비 경기 자체가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다. 그 얘기 자체는 세계 경기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성장 압력 자체가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어제 우리나라 성장률에서 피치가 1%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. 예. 한국은행이 1.4%를 보고 있는데 1%로 하향 조정을 했고, 내년도 성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내년도의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다 안 좋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경기의 모멘텀이 강하게 나오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인플레 이 금리 인상 여기에 가려 있어서 그렇지 성장률 둔화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상당히 주요국들이 공통된 것 같습니다.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요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 지수 역시 둔화 내지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.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분위기는 좀 어두운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. 예, 그러니까 지금 뭐 성장률 뭐 하향 조정도 하향 조정이지만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좋아지는 게 별로 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나빠진다라는 어떤 뉴스, 대표적으로 뭐 중국 같은 경우가 뭐 부양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제도 지지율도 내렸고, 내년도 1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지금 3% 후반대까지 사실 떨어진 상황들이고,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 엔진이 줄어들었고, 또 최근에 뭐 하웨이라든지 뭐 이런 신제품 나오고, 또 이제 아이폰에 대한 어떤 사용 금지도 나왔지만, 사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뭐 미국 간의 사우디 간의 뭐 에너지 갈등도 있고, 이렇게 빅테크를 둘러싸고 미국 간의 중국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성장 쪽에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뭐 저희 그 증권하우스에서도 이제 자료를 냈지만 소위 이제 부채에 대한 부분,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가계부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지만 이게 금리 자체가 계속 고금리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소위 이제 빚 청구서들이 사실은 날아오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내년 상반기 글로벌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은 우울하게 좀 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는 어느 정도 고삐를 잡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경기가 이제 둔화로 가는 거, 이 침체로 가는 거, 이거를 과연 통화 정책으로 다시 뒤집을 수 있을까?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. 이거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? 뭐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지금 입장에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거는 중앙은행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재정은 워낙 부채들이 많아가지고 예, 부채도 많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부채한도 그 내년도 예산을 갖고 뭐 지금 싸우고 있는데서 뭐 연방 폐쇄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데, 여하튼 내년도 미국도 재정 지출을 올해보다 동결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 상황들이어서 재정 쪽에서 뭔가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고, 또 중국도 뭐 여러 가지 부채 문제에서 또다시 뭐 경기 부양책을 세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고, 그렇게 보면 지금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거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그래도 좀 내려주면서 뭔가 이자 부담도 떨어뜨리고 경기에 활력을 좀 주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 내년 들어가면서부터는 과연 이제 금리를 언제 내려줄 거냐라는 어떤 논쟁 자체, 그동안은 사실 언제 중단될 거냐라는 것이 이제 화두였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언제쯤 이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을 할 건가, 생각해보면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또 실제적인 어떤 경제 활동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중앙은행들이 조금 금리 자체를 조금 내려주는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, 하여튼 뭐 시장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한데 지금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조금 경기 침체 쪽으로 간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.
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